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는 초강력 태풍 카눈이 경로를 틀었습니다. 이 작년 흰남노처럼 동해안으로 휘어나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인데 이 태풍 카눈은 직선으로 우리 내륙을 관통할 예정입니다. 이 관통하면 전국이 영향권에 들고 바람도 더 세집니다. 이 때문에 새만금에서 진행되던 잼버리 대회도 이 조기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자, 이 태풍 경로에 위치한 경남 통영 그리고 현재 영향권에 든 일본 가고시마를 차례로 연결해 태풍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영 나가 있는 홍진우 기자 연결합니다. 자, 홍 기자, 이 예상 진로가 바뀌면서 이 현지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태풍의 예상 진로가 계속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곳 주민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턴 이곳 항구로 어선을 본격적으로 대피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을 지나갈 태풍은 역대 볼 수 없었던 경로로 북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일본 규슈 남쪽에 있는 태풍 카눈은 북서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목요일 오전쯤 남해안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과거 한반도를 지나간 태풍 경로를 보면 대부분 남서쪽으로 진입해 북동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태풍처럼 한반도를 세로로 관통해 북한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는데요. 1999년 이재민 발생 2만 명을 비롯해 큰 피해를 남겼던 태풍 올가와 유사한 경로입니다. 이번 태풍은 아열대 지방의 더운 바다를 천천히 이동하면서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해안의 수온도 높아 상륙 시점까지 그 기세가 꺾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태풍의 반경이 300km 내외로 크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모레부터 이틀간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0에서 400mm, 영남에는 100에서 2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일부 지역엔 500mm 이상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태풍이 관통할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도 우려됩니다. 특히 경상권 해안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풍이 몰아칠 전망입니다. 초속 35m의 바람이면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습니다. 태풍에 직접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으니 대비가 필요하다는. 기상청은 모레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태풍 특보를 발효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통영 강구안에서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지금 태풍 위치는 일본 남쪽 가고시마 인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도쿄 특파원을 가고시마로 급파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특파원, 이 속도가 느려서 오히려 더 걱정이라던데요. 바람이 꽤 부는 것 같습니다. 네, 모레부터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드는 이곳 규슈 최남단 가고시마는 마치 폭풍 전야와도 같습니다. 아직 태풍이 오지 않았는데도 강풍으로 제 뒤로 보이는 바닷가엔 아직 배 한 척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지 않지만 하루 종일 그쳤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지난주 오키나와를 강타한 태풍 카눈은 현재 가고시마에서 남서쪽으로 약 380km 떨어진 가고시마현 아마미 섬의 동남쪽 해상에 있습니다. 중심 기압은 970헥토파스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의 위력을 보이는 카눈은 모레 가고시마 등 규슈 남부 지역을 지나 10일 규슈 북서쪽을 거쳐 우리나라 부산으로 접근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기상청은 카눈의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린 것이 특징이라며 천천히 북상하며 오랜 시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台風の進行が遅いと、それに伴い大雨が長期間となります。氾濫の可能性が高まります。 아마미 섬과 규슈 남부엔 내일 낮까지 하루 동안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고 내일 낮부터 모레 낮까지도 300에서 400mm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규슈 외에도 서일본과 동일본 등 태평양 연안 지역에 10일까지 평소 한 달치를 크게 웃도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미 아마미섬 9만 명의 주민들에겐 피난 지시가 내려졌고 지난주부터 태풍 영향권에 든 오키나와는 여전히 비와 강풍으로 토사재해 경계 경보까지 발령됐습니다. 지금까지 가고시마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폭염에 태풍까지 온다고 하자 결국 잼버리 대원들을 새만금에서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 1,171억 원을 투입해놓고 입소 일주일 만에 일정의 절반을 남기고 철수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새만금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공국진 기자, 떠날 준비가 시작이 됐다던데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조기 철수 소식이 전해지자 이곳 잼버리 대회장은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폭염 등으로 영국, 미국 대표단이 퇴영하면서 한때 위기를 맞았지만 그제 각국 대표단은 대회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었는데요. 결국 이틀 만에 다시 조기 철수가 확정되면서 허탈한 모습입니다. 오늘 새만금 잼버리 영내와 영예 프로그램은 모두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북상하는 태풍 카눈으로 인해 오늘 오후 조기 철수가 결정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조금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새만금 조기 철수는 세계 스카우트 연맹의 결정으로 이뤄졌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 정부의 야영지 이전과 새 프로그램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각 참가국들도 서둘러 새만금 철수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We haven't started packing luggage yet, so the activities that you can see around you, currently they're being dismantled in preparation for the young people's departure. 세계연맹 측은 새만금 야영지 내에서의 프로그램은 모두 끝났지만 잼버리 활동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새 숙소를 제공하고 태풍 영향을 덜 받는 지역에서 새 체험활동 프로그램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행사장에서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이 새만금에서 나온 대원들 보신 것처럼 고국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옵니다. 그 인원이 무려 3만 6천여 명.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 잼버리 대회를 치르는 꼴입니다. 이 급조해서 가정집 홈스테이 숙소 찾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이번엔 제대로 치러질는지 또 걱정입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새만금 철수 시기가 내일 오전 10시로 앞당겨졌습니다. 내일부터 서울과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150여 개국, 3만 6천여 명의 대이동에는 버스 1,000대가 동원됩니다.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도 이동 간 안전조치를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동은 어떻게 한다고 해도 숙박할 곳이 또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들이 1시간 전부터 긴급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자체들도 비상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서울시는 오늘 오후 자치구별로 동원 가능한 숙박시설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과 서초, 송파 등 5개 구에선 1,000명, 이외 20개 자치구에선 500명 등 15,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일부 자치구에선 가정집 홈스테이까지 문의 중입니다. 몇 가구 이렇게 기준은 없고 가능한 곳을 지금 발굴하라고 돼 있는데 그 외국인분이 드시는 그 식비는 지원 가능한데 숙박비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경기도도 도내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통해 스카우트 대원 15,000명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제부터 영국 대표단 1,000명이 머물고 있는 인천시도 추가 숙박시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폐영식 하루 전날인 오늘 11일로 연기된 K-팝 공연 장소도 변경됩니다. 당초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변경됐지만 새만금 철수 결정에 따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나 잠실 올림픽공원 내 경기장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새만금을 떠나야 하는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은 당황하는 분위기입니다. 초기에 시달렸던 폭염과 위생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다 보니 막상 떠나게 되니 아쉬워하는 모습인데요. 서주희 기자가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야영장 한켠에 거대한 워터 슬라이드가 들어섰습니다. 신이 난 스카우트 대원들은 슬라이드를 타기 위해 빠르게 계단을 오릅니다. 냉동 트럭엔 시원한 생수병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부는 냉방버스에서 수증기가 뿌려지는 덩쿨 터널 밑에서 대원들은 잠시 더위를 식힙니다. 이번 잼버리 초반 불거졌던 폭염과 화장실 위생 문제 등은 정부는 물론 기업과 민간단체들까지 적극 지원에 나서며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It's so hot
and we have to walk so much that having this cold water, it helps a lot, just for hydration and to keep the body cooler. We could go in there and stay in for like 30 minutes, 15 minutes maybe, and cool down a little bit. So we were like re-energized to get to know more things. 하지만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조기 철수가 결정되면서 아쉬운 모습입니다. I feel a little bit sad because we must go from this camp. I don't want this ending just like this. I would like to stay here. If we have to move, we have to move. Yeah. Although it would be a lot of work. We have to move. We would have to like move all the tents. 수도권으로 이동해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도 가능할 전망이어서 또 다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앞서 퇴영한 영국 싱가포르 대표단은 지자체들의 협조로 서울 시티 투어에 나서거나 경복궁, 동학사 등을 찾아 한국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아는 기자 하자 정치부 이동훈 기자 나왔습니다. 안 따져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잼버리 예산 무려 1,171억 원 다 어디 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절반밖에 못하고 결국 새만금에서 철수합니다. 예산 얼마 쓴 거예요? 네, 2018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1,171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엉망진창이었죠. 개영 후 부랴부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99억 원을 추가로 넣어서 냉방버스 투입하고 화장실 고치고 했죠. 그러니 최소 1,270억 원을 쓴 겁니다. 1991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고성에서 잼버리를 했을 때 98억 원을 썼고요. 8년 전 일본은 380억 원으로 잼버리를 치렀습니다. 일본과 비교해서 거의 3배를 썼는데 다 어디다 쓴 겁니까, 그 돈들? 네, 비난이 쏟아지자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오늘 세부 집행 내역을 공개했는데요. 조직위에 따르면 사업비, 시설비에만 1,000억 원 가까이 썼습니다. 급식에만 120억 원을 폭염 대비 물품 구입, 청소비 및 분뇨 처리, 방역 및 해충 기피제 등에도 수억 원씩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개영 이후 구운 달걀에는 곰팡이가 펴 있었고 식단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죠. 화장실과 샤워실 위생이 불결하다는 지적에 한덕수 총리가 직접 화장실 청소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병원에는 벌레 물림 환자가 가득했죠. 야영장의 물구덩이에서 모기를 비롯해 화상벌레로 알려진 청딱지 개미 반날개가 들끓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돈 어디 썼나 봤더니 공무원들 해외 출장은 잔뜩 갔더군요. 네, 8년 동안 무려 잼버리 핑계로 99차례나 다녀왔는데요. 누가 갔나 봤더니 전북도가 55차례, 부안군이 25차례였습니다. 가서 뭘 했을까요? 지난 2019년 부안군 공무원 4명은 런던과 파리 출장을 다녀왔는데요. 파리는 잼버리 연적도 없는 도시입니다. 파리 일정을 보면 몽마르트르 포도 축제에 몽생미셸 수도원, 지베르니 모네 정원 등 관광지를 찍고 왔습니다. 몽마르트르 언덕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소죠. 몽마르트르 포도 축제 때는 와인을 시식하고 전시회와 길거리 음악 공연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과 지베르니 모네 정원도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잼버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부안군 보건소 공무원은 잼버리 명목으로 크로아티아를 다녀왔어요. 네, 부안군 보건소 공무원 4명이 2017년 7월 10박 12일 일정으로 크로아티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을 다녀왔는데요. 이들은 해외 연수 소감에 꿈 같은 여행은 이것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잊지 못할 생생한 추억으로 기억된다고 적었습니다. 또 2017년 부안군 공무원들은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디즈니랜드 등을 방문했는데요. 디즈니랜드에서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잼버리 예산을 그런 곳에 쓰면서 또 잼버리 핑계로 지역 수건 사업까지 해결했다고요? 네, 새만금은 잼버리 참가자 수송을 내세우면서 십자형 간선도로를 완성했습니다. 여기에 1조 4천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2019년에는 잼버리 필요성을 이유로 새만금 신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습니다. 그런데 개항은 2029년이 목표입니다. 벌써 적자가 우려됩니다. 게다가 오늘 새만금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그럼 예산 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옮기려니까 숙박 장소가 필요하겠죠. 조직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쪽에 숙박 가능한 장소를 섭외 중입니다. 1박당 15만 원의 홈스테이도 모집 중인데요.
잼버리 대원 3만 6천 명이 사박을 한다고 하면 180억 원이 추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사후 정산하겠다 공문을 보냈는데 행안부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해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일단 뭐 행사는 잘 마쳐야겠지만 이 대체 예산 얼마나 허투루 썼는지 이거 조사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대통령실도 따져보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00억 원 이상의 돈이 투입된 행사라 리뷰가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는데요. 전북도와 여성가족부가 주 타깃이 될 전망입니다. 네, 저희도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이동훈 기자였습니다. 네, 서현역 흉기 난동 범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22살의 최원종입니다.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우림 기자입니다. 눈을 내리깔고 있는 20대 남성. 짧은 스포츠 머리에 수염은 길게 자라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공개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살인범 22살 최원종입니다. 경찰은 지난 3일 경기 성남시 서현역 앞 인도와 백화점에서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최원종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최원종이 차량과 흉기로 잔인하게 범행을 했고 피해 역시 중대하다며 신상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원종은 성남에서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다닌 만큼 주민들의 충격은 더 큽니다. 서현역 사건 현장에는 어제 끝내 숨진 60대 여성을 추모하며 국화꽃이며 커피들이 놓였습니다. 아프지 말고 다시 만나자고 남긴 피해자 딸의 쪽지에 시민들은 눈시울을 붉힙니다. 왜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매일 왔다 갔다 하는 동네인데 너무 안타깝네. 어떡해. 피해자의 지인들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로 울기만 했어요. 서로 울기만 하고 지금도 평상시에 보인 그 생각이 나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주민들은 최원종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 사진과 검거 직후에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진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머그샷을 찍어서 신상 공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백승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오늘 공개한 22살 최원종의 사진 2장. 한 장은 3년 전 촬영한 운전면허증 사진이고 다른 한 장은 검거 직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촬영한 겁니다. 긴 머리에 앳된 얼굴인 모습과 짧은 머리에 수염이 난 모습은 같은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다릅니다. 최근 신상 공개된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최원종도 머그샷 촬영은 거부했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임의로 찍은 사진을 공개했지만 최원종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피의자 대부분 휴대진 카메라 앞에 설 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면서 신상 공개제도 실효성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유정이나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해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 왜 가리셨습니까? 마스크 한번 벗어주시죠. 추가 범행 있습니까? 심지어 고유정은 신상 공개 결정을 비웃듯 커튼 머리로 끝까지 얼굴을 가린 바 있습니다. 신상 공개에 활용되는 피의자 얼굴을 한 달 이내 모습으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겼을 일도 흉기 난동으로 착각해서 신고까지 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인 신고에 지하철은 아수라장이 됐고 또 조깅하던 중학생은 경찰에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방패를 든 경찰들이 지하철 승강장으로 진입합니다. 놀란 편의점 직원이 셔터를 내리자 시민들도 안으로 급하게 대피합니다. 어제 저녁 8시 36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을 지나던 전동차 안에서 가스 냄새가 난다. 난동범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경찰들이 계속 달려가서 무슨 일이 났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 드신 분도 한 2분 정도 오셨고. 실제로 지하철 객차 안은 대피하려는 사람들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객차 사이 좁은 연결 통로로 사람이 몰리자 비명이 난무합니다. 이 과정에서 7명이 다쳤습니다. 하지만 흉기 난동이나 가스 누출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BTS 팬들이 전철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보던 중 동시에 환호성을 질렀고 이때 옆 객차의 승객들이 깜짝 놀라 신고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젯밤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흉기를 든 남성이 뛰어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가 도주하면서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어졌는데 잡고 보니 운동 중이던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중학생은 사복경찰이 다가오자 흉기 피습범으로 오인해 달아났던 겁니다. 주변에 사람들을 좀 계속 의식하게 돼서 위험한 흉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요. 10건 중에 9건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잖아요. 10건이 전부 다 진짜 긴박한 신고라고 생각하고 출동을 하고 있고요. 잇단 흉기 난동에 시민과 경찰 모두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흉악범 제압을 위한 경찰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 방위를 적극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194건이 집계됐는데 그중에서 검거된 65명, 구속된 건 3명에 그쳤습니다. 검거된 용의자의 절반 이상이 10대들로 장난이었다라고 해명하면 처벌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오늘 저녁 6시 기준으로 모두 194건입니다. 하지만 구속된 건 3명뿐입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붙잡힌 20대와 경북 안동에서 붙잡힌 30대는 살인 예비죄가 적용됐습니다. 실제 흉기를 들고 다니거나 흉기를 촬영해 온라인에 올렸을 때 성립되는데 최대 징역 10년에 처해집니다. 다른 한 명인 신림역 살해 예고범은 구체적 실행까지 이어지지 않아 협박죄가 적용됐습니다. 서울 해화역과 인천 부평에서 칼부림을 예고한 30, 40대 2명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5일 오후 2시부터 12시까지 또는 여성 10명 살해 등 장소나 시기, 대상이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거된 65명 중 구속심사에 오른 건 이렇게 5명이 전부입니다. 검거 인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데 장난이었다, 유행 따라 했다고 해명하면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훈방 조치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10대부터는 사실 자기 생각대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에 성인들처럼 똑같이 강력범죄나 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초중고 천여 곳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긴급 스쿨벨 3호를 발령하고 협박글 게시와 유포 금지를 강력히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여름 휴가 다녀오셨습니까? 폭염과 폭우 피해서 해외 나가는 인파가 인천국제공항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주말에만 37만 명이 인천공항을 거쳤다는데요. 얼마나 붐비는지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 오늘 월요일인데도 이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요, 평일 저녁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출국장은요, 해외로 떠나려는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한 항공사 카운터에는 짐을 붙이려는 여행객들이 100m에 가까운 긴 줄을 서기도 했습니다. 짐을 붙이는 데만 2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1시간 반 넘게 대기를 하고 지금 짐을 붙이고 나온 상태예요. 이 정도까지 오래 걸릴 줄은 상상을 하지 못하기는 했어요. 오랜만에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은 동남아에서 시원한 휴양을 즐기길 기대해봅니다. 그래서 신혼 초여가지고 좋은 일 만들려고 가는 거라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호텔에서 그냥 휴양지 하고 싶어가지고 선택하게 됐어요. 올 상반기 인기 노선 상위 10위 중 절반은 이렇게 태국 방콕, 베트남 다낭 같은 동남아 지역이었습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국제 노선 1, 2위는 일본이었습니다.
올 상반기 인천과 오사카 간사이 공항을 오간 사람이 약 171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은 도쿄 나리타 공항으로 163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 인천공항을 방문한 여행객은 총 37만여 명입니다. 엔데믹 특수의 각 항공사들은 최근 초저가 항공권 이벤트도 벌이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까지 인천공항을 찾는 이용객은 하루 평균 18만 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채널A 뉴스 김승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몸살을 앓는 또 한 곳 지하철 민원실입니다. 이 더운 바람에 승강장은 푹푹 찌고 출퇴근길엔 냉방 칸마저 뜨겁다 보니 2초에 한 번꼴로 민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홍난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신 부채질을 합니다. 소매도 걷고 손 선풍기까지 틀어보지만 더위를 식히긴 역부족입니다. 오전 8시 바깥 기온은 28도. 하지만 출근길 사람이 몰린 지하철 서울역 승강장 안은 33도나 됩니다. 주차 시간도 길어서 더위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열차 안도 더운 건 마찬가지. 열화상 카메라로 열차 안을 찍어봤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닿는 머리 쪽만 옅은 색일 뿐 그 아래는 온통 빨간색입니다. 가장 낮은 24도로 설정된 냉방칸이지만 꽉 찬 승객들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체온이 더해지며 열차 내부는 바깥 기온과 같은 28도에 달합니다. 직사광선에 복사열까지 더해지는 지상 승강장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오후 3시 지하철 내 승강장 온도는 36도에 육박합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5분 정도 서 있어 봤는데요. 머리가 땀에 젖었고 목까지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것도 있고 땀이 계속 가만히 있는. 긴 폭염에 더 시원하게 해달라는 민원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들어온 냉방 민원은 작년보다 113% 증가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고객센터 안은 민원 전화와 메시지가 2초에 한 번꼴로 쏟아집니다.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단 2시간 사이 쏟아진 냉방 민원만 수천 건입니다.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붓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해당 열차 덥다라는 민원사항 바로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사항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고성 시 상담이 어렵습니다. 직원 9명이 냉방 민원을 응대하는데도 일손이 부족합니다. 비상시에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알리는 비상통화 장치인데요. 최근 냉방 민원을 제기하는 데 이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기관사 운전에도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승객도 역무원도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덥다 했는데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여름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전기료 폭탄 이야기 나와도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안 틀 수가 없는데요. 틀면서도 전기료 걱정이 되죠. 이 작년만큼 에어컨 켤 경우 어느 정도나 요금 더 내야 할지 광민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시장에서 13년째 전집을 운영하는 정순례 씨. 낮 기온이 36도까지 치솟으면서 에어컨과 선풍기를 종일 틀어놓고 전을 부치는데 전기요금이 큰 걱정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20만 원 정도? 그래도 그렇게 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28만 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13년 동안 장사했는데 여태까지 이렇게 많이 내본 적이 없거든요, 전기요금을. 시장 천장에도 냉방장치가 달려있지만 더위를 달래긴 역부족입니다. 여기는 껐다가는 손님 하나도 못 받아. 저녁 10시까지 풀로 돌려요. 전기세는 솔직히 너무 부담스러워. 소상공인이 지난해 여름철만큼 전기를 사용한다면 1년 전보다 요금을 51,400원 더 내야 합니다. 저희는 100대인데 한 140만 원 정도 나오다가 한 180, 190만 원 나오죠. 가정에서도 에어컨 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한 7만 원 썼다 그러면 올해는 한 1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전기세가 올라서 틀 때 조금 부담 느끼면서 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4인 가족이 여름 평균 전기 사용량인 427kWh를 쓸 때 지난해 6만 6천 원대였던 전기요금은 올여름 월 8만 원대로 뛰었습니다. 14,000원 가까이 오른 겁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오늘 오후 전력 수요가 93.6GW로 여름철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7, 8월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이 최고 구간인 450kWh를 넘어서면 요금 증가폭이 더 커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광민경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퉈 무더위 쉼터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6만 개나 있다고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쓸모없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전민영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 오른쪽엔 흡연 부스, 왼쪽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있는 건물 옥상입니다. 더위를 피할 데가 없어서 저도 땀이 계속 나는데요. 여기도 무더위 쉼터랍니다. 말만 쉼터인 곳들 찾아가 보겠습니다. 해가 옥상 전체를 쨍하게 비추고 벤치는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온도는 45도를 넘었는데 그나마 있는 그늘은 흡연 부스가 전부. 취재진도 땀범벅이 됐습니다. 하남시청 옥상은 100명을 수용하는 무더위 쉼터로 지정돼 있지만 쉼터 표시도 쉼터를 위한 구조물도 없습니다. 파주의 한 무더위 쉼터. 어린이 공원은 나무 그늘이 겨우 햇빛을 가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부채질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늘막 좀 해놨으면 좋겠어. 아우 덥죠. 뭐 갈 곳이 없어. 노인네들은. 이제 가까이 요런 데만. 해 방향이 바뀌면 벤치에 앉지도 못합니다. 종이 깔고 앉아. 이제. 그래요? 여기 해 들어오면 지금 해가 안 들어오니까 여기가 지금 안 걷죠. 여기 쉼터 하나 있으면 좋지. 맨날 거 가서 할머니들 다 놀지. 덩그러니 놓인 정자도 무더위 쉼터. 관리가 전혀 안 돼 사실상 주민들 창고가 됐고 올라가는 계단은 아예 부서져 있습니다. 정자 안 온도는 땡볕과 비슷합니다. 쉼터 현수막만 있고 앉을 곳이나 그늘 하나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야외 무더위 쉼터는 폭염 취약계층에 접근성이 좋고 재해 위험이 없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애매한 기준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국 6만 247곳의 무더위 쉼터 중 더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야외 쉼터만 6,800여 곳에 달합니다. 실내 무더위 쉼터는 냉방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기준이 있지만 정작 이용엔 제한이 많습니다. 지금 시간은 오후 1시고 기온은 33도인데요. 무더위 쉼터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습니다. 취재진이 돌아본 곳 중 3곳은 아예 운영되지 않았고 열려있는 곳 중엔 일반인 이용을 막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거 다 회원들만 오는 거지. 무더위 쉼터라고 적혀 있잖아요. 아니요. 회원 다 가입해갖고 회원들 할머니들. 회원들만.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 외부인은 이용을 엄두도 못 냅니다. 윗사람만 이렇게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정부가 경로당에 냉방비 지원까지 해주고 있지만 정작 아무나 이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상시 개방을 해주십시오라고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경로당에서 그 자체적으로 이제 운영하시다 보니까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안 되는 무더위 쉼터. 숫자만 늘려놓은 전시 행정이란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전민영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휴가 마치고 오늘 복귀했습니다. 휴가 간 사이 김은경 혁신위원장 노인 비하 발언에 이 주말 사이 가족 폭로전까지 벌어졌죠. 이재명, 김은경 두 사람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내일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성당원들의 요구사항이죠. 유주은 기자입니다. 민주당 혁신위가 내일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방안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합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반영 비율을 대폭 낮추는 안이 유력합니다. 현재는 권리당원의 수가 대의원보다 훨씬 많지만 반영 비율은 큰 차이가 없다 보니 전대에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가량의 가치를 지닙니다. 대의원 반영 비율을 30%에서 0.8%까지 낮추면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대1로 맞출 수 있습니다. 강성당원들이 원하던 내용입니다. 전국 대의원하고 그다음에
그 중앙위원회 폐지해 주고요. 주말 사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신우이와 아들 간의 가정사 논란도 벌어졌지만 혁신위는 발표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표도 노인 비하 논란을 수습하며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경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비명계인 윤영찬 의원은 추가 혁신안은 지금 지도부의 유불리에 맞춘 내용일 뿐이라며 혁신위 스스로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열한예랑 정치부 윤수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여야 당대표들 뭘 찾는 걸까요? 네, 바로 돈봉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실명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데 해당 의원들은 다 부인하고 있죠. 여당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돈봉투를 찾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오리발을 내밀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20개의 돈봉투가 국회 어딘가에 숨어 있다면 보물찾기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자, 이 검찰이 윤관석 의원 영장 실질심사 때 밝혔다는 건데 오늘 또 명단이 보도가 됐어요. 네, 이 검찰은 이 두 차례에 걸쳐 이 돈봉투가 전달됐다고 보고 있는데요. 외통위 회의실에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 10명 외에도 의원회관에서 받았다는 의혹의 5명의 명단이 오늘 추가로 보도된 겁니다. 이름이 거명된 이용빈 의원은 정치적 테러 행위라고, 김혜재 의원은 사실이라면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막상 또 검찰은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들은 펄펄 뛰고 있고 이 진실을 알 길이 없네요.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게 이 파악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받은 19명 명단 공개했는데 검찰은 증거로 말하는 게 좋습니다. 당내에서 사실관계 좀 파악된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희로서는 전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당사자들이 다 사실 인정을 안 하고 억울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중입니다. 추가로 그러면 대처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제대로 된 당의 대표라면 밝혀지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도자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독입니다. 네,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소명을 듣고 조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을 놓아버렸어요. 진상조사를 하고 그 내용을 규명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것도 역시 리더십의 문제죠. 싸우지 말고 검찰도 민주당도 빨리 진실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스카우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라진 사람들은 누굴까요? 네, 한때 이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와 치적을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논란이 커지자 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꿈을 함께 그려나가는 그런 새만금 잼버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뜨거운 8월을 기대하며 성심껏 준비하였습니다. Draw your dream. 사실 송하진 전북지사는 사실 다 유치를 한 거거든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송 전 지사 개영식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요. 공동조직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의 경우 개영식 이후 취재진 앞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종적을 감췄다는 비판에 김 위원장 SNS를 통해서 현장에 있고 끝날 때까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여야가 니탁 공방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준비해 왔던 거예요. 네, 이 박근혜 정부가 이 새만금을 후보지로 정했고 이 문재인 정부 때 유치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열고 있는 건데요. 여야도 번갈아 가며 이 국회 스카우트 연맹 회장을 맡아 행사를 물밑 지원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또 전라북도 새만금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더 완벽한 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국회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상호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네, 자랑할 때는 맨 앞에 섰다가 문제 생기면 슬쩍 뒤로 빠지는 그런 이 비겁한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이 많습니다. 결혼을 하면 혼자 살 때보다는 주택 청약이나 대출을 받을 때 분리해서라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유승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직장인 A씨는 다음 달 결혼식을 올리지만 혼인신고는 당분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각각 주어지던 청약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한 명 한 명 이제 청약을 다 따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인데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그 청약을 한 명뿐이 못 넣게 되는 거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이제 결혼을 하는 입장에서는 메리트보다는 되게 페널티적으로 느껴져서 주택 자금 대출도 불리합니다. 저리로 빌릴 수 있는 정부 특례 주택 자금 대출 가능 연소득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6천만 원이지만 부부 합산은 7천만 원으로 1천만 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한 명과 한 명이 합쳐져서 2명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1.2명 정도뿐이 안 되니까.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런 결혼 페널티들을 찾아 손볼 계획입니다. 신혼부부에게 미혼일 때처럼 각각 청약 기회를 주고 대출을 위한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기존보다 더 늘리겠다는 겁니다.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 지인들도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만 올리고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고 법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지인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보완되는 정책이 나온다면 혼인신고하는 비중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대출 소득 기준 등은 당정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네, 2027년 여름엔 교황이 한국에 방문합니다. 13년 만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대축제인 세계 청년 대회가 그때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겁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현윤 기자입니다. 엿새 동안 200만 명이 모인 포르투갈 세계 청년대회입니다. 폐막 미사에서 교황이 다음 개최지를 발표했습니다. Tendrá lugar en Asia. Será en Corea del Sur, en Seúl. 태극기가 펄럭이고 연신 한국을 외쳐댑니다. 세계 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대축제입니다. 1995년 필리핀 마닐라 대회엔 500만 명 이상 운집해 교황 참가 모임 최대 인파로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370만 명이 모인 브라질 리우 대회는 남미의 열정까지 합쳐져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2027년 서울 대회에 70만에서 100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과 코로나 팬데믹을 겪은 모든 나라들에 있어서 청년 사목 새롭게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부흥하고 꽃필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하고 서울 대회엔 교황도 참석합니다. 1980년대 요한 바오로 2세의 2차례 방한과 2014년 현 프란치스코 교황에 이어 역대 4번째 교황의 방한이 성사되는 겁니다. 경제적 효과도 기대됩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 총 부가가치는 우리 돈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대회 운영 비용은 개최국인 한국 천주교가 마련하게 됩니다. 서울대교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자체의 지원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천주교 신자들의 집에서 홈스테이 형식이나 미리 준비된 기숙사 등지에서 숙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네, 시청자의 제보로 만든 뉴스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민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를 알아내 보복범죄 우려가 있었죠. 출소를 앞둔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편지를 보내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보가 뉴스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협박까지 한 가해자가 구치소에서 편지를 보낸 건 지난 5월. 이미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현재 진행 중인 피해보상 민사소송 합의를 요구하며 자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해자는 한 달 뒤면 출소하는데 피해자 아버지는 집으로 불쑥 찾아와 보복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근데 저희 집하고 10km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애가 또 마음 잘못 먹으면
뒷자리라 그 막 상상까지 떠오르는 거죠. 피해자 부친은 변호사에게 집 주소 유출 경위를 물었습니다. 더 이상 재판에 서고 싶지 않다. 이건 하나의 협박이거든요. 난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더니 혹시 소장 보고 해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국선 변호사가 처벌 탄원서에 적혀있던 주소를 가리지 않고 민사재판부에 그대로 제출한 겁니다. 결국 부친은 집을 내놨고 딸은 당장 지방의 외가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눈동자가 이러고 엄마도 못 알아보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회는 지난 6월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사자가 신청하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가릴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건 2025년 7월부터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내년에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조치는 예산과 인력 문제로 그 이후에나 개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년 공백기 동안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대책이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반품이나 환불로 다시 시장에 나온 제품을 리퍼 제품이라고 합니다.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새 상품은 아니다 보니 찜찜하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리퍼 제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시 팔리는지 경제카메라 이민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20대 직장인 허수경 씨는 최근 리퍼 제품으로 나온 탁상용 선풍기를 구매했습니다. 가격은 새 상품보다 20% 저렴했습니다. 싼 제품이 있길래 뭔가 해서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포장만 회송이 되어 있고 쓰는 데는 문제가 없는 제품이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리퍼 분리시를 줄인 리퍼 제품은 단순 변심으로 반품되거나 기능에 문제가 없지만 흠집이 있는 제품 등을 말합니다. 특히 전자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신기술이 빠르게 적용돼 리퍼 제품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 공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전자제품이 물류센터에 입고되면 겉면에 흠집이 있는지 기능엔 문제가 없는지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3번 스티커 자국이 이렇게 남았는데 저희가 검수 리포트를 쓰는데 이제 상태가 이렇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각 개인별로 상태들을 체크를 해놓습니다. 검수 결과에 따라 최상품 S급과 A에서 C급으로 등급을 나뉘고 최대 90%까지 가격이 할인되기도 합니다. 필요한 경우 새 부품을 사용해 다시 소비자에게 선보입니다. 검수를 끝낸 리퍼 제품들은 이곳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기 바코드 안에 분류된 등급의 정보가 담기게 되고 배송을 위한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포장 전 마지막 세척 작업을 하고 포장까지 끝나면 고객들에게 배송되는 겁니다. 반면 가구는 리퍼라 해도 따로 수리나 재가공을 하지는 않습니다. 새 상품은 좀 가격이 있어서 부담됐었는데 리퍼 이런 거 보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꽤 깔끔하고 살만한 것 같아요. 소파 가죽의 색이 살짝 변질되거나 작은 흠집이 있지만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 변화도 리퍼 인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옛날에는 하나 사면 뭐 평생을 쓰려고 했죠. 그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실증나면 바꿔버려요. 그래서 사이클이 엄청 빨라졌어요. 이커머스 업체들도 앞다퉈 리퍼 전용관과 기획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전용 페이지를 연 온라인 마켓의 경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배 넘게 올랐습니다. 가성비 소비에 만족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리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경제카메라 이민준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전 세계 빙하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선 빙하가 녹고 홍수가 발생해 집이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기후 위기 현장을 전혜정 기자가 전합니다. 2층 규모의 고급 주택이 강변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듯 보입니다. 잠시 후 집이 폭삭 내려앉고 흰 먼지가 날립니다. 집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잔해는 거센 물살에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 지역에서 빙하 붕괴로 홍수가 발생해 주택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맨덴홀 빙하가 녹아 호수 수위를 높인 탓입니다. 매년 빙하 붕괴로 홍수를 겪는 지역이지만
올해는 호수의 수위가 역대 최고인 약 4.6m까지 높아진 탓에 지반이 약해지면서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역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주민들은 사전에 대피했지만 자신들의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난화로 세계 곳곳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알래스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비상입니다. The snow on the glaciers is the protective layer for the ice. So if we have little snow, it means that the melting is going to start earlier. But nowadays, almost every year is an extreme year where we see a lot of melting. 빙하 인근 지역 주민들은 터전을 옮기거나 생업을 바꾸는 등 삶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입추인데요. 전국 폭염특보 속에 내일도 서울은 한낮에 36도, 광주는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며 더위가 주춤한데요.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100mm 이상의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특히 호남권에는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누는 일본 오키나와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요일 오전이면 영남 지역에 상륙해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모레부터는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의 경로가 워낙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년 전 새만금 잼버리 유치할 때만 해도 기대되는 경제 효과 6천억 원이라 했습니다. 지금 보면 꿈 같은 얘기죠. 지난 10년간 준비한다고 1,171억 썼습니다. 그런데도 엉망이라 대회 시작 후에 급하게 99억 추가로 투입했죠. 오늘 수도권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최소 180억 원은 더 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 이번 기간 떨어진 국격, 환산하기조차 힘듭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처참한 잼버리 손익계산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